1945년 2월 19일 오전 5시 47분, 23살의 청년이 나무 말뚝 열지어선 경계선에서 40야드 떨어진 검은 화산 모래 위에 엎드려 있었다. 그의 헬멧에는 473이라는 숫자가 칠해져 있었다. 그는 90분 전 상륙한 이후로 65파운드의 장비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의 몸 아래 모래가 떨리고 있었다. 파도 때문이 아니었다. 74일 동안 이 섬을 두드려온 한포 사격 때문도 아니었다. 땅이 떨리는 이유는 그의 바로 아래 지하 20피트도 채 안 되는 곳에 일본군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오지마는 8평방마일이다. 북태평양에 자리한 화산암과 검은 모래의 덩어리로 도쿄에서 760마일 떨어져 있었다. 경제적 가치는 없었다. 천연 자원도 없었다. 민간인 인구도 없었다. 이 섬에 있는 것이라고는 2개의 운용 중인 활주로와 건설 중인 3번째 활주로뿐이었는데 일본 본토에 대한 B-29 폭격 임무에 전투기 호위대를 배치하기에 충분할 만큼 일본에 가까웠다. 태평양 사령부는 그 섬이 필요했다? 일본군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중장도 마찬가지였다. 구리바야시는 1944년 6월 이오지마 수비대의 지휘권을 인수했다. 그는 53세였다. 1930년대에 워싱턴에서 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미군의 군사 교리를 연구했었다. 그는 해병대 돌격부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기존의 해안 방어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해안 방어는 타라와에서 실패했다. 사이판에서도 실패했다. 펠렐리우에서도 일부 실패했다. 각 섬에서 미 해군은 해병대원 한 명이 상륙하기도 전에 한 포로 해안 방어 시설을 잔해로 만들어버렸다. 폭격에서 살아남은 일본군 병사들은 상륙 첫 몇 분 안에 이 해안에서 엄폐물도 없이 노출된 채 더 좋은 무장과 더 강력한 지원을 받는 해병대원들과 맞서다 죽었다. 구리바야시는 태평양 전선에서 어떤 일본군 지휘관도 하지 않았던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해안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내부를 지하에서 방어할 것이었다. 1944년 6월 이오지메는 약 13,000명의 일본군 병사가 있었다. 구리바야시에게는 미 함대가 도착하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는 그 병사들 모두에게 매일 하나의 일만 하라고 명령했다. 파는 것이었다. 이오지마의 지하는 곡괭이와 수동 드릴로 작업할 수 있는 비교적 부드러운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5피트 깊이에서는 온도가 내려간다. 스리바치산의 화산 활동으로 생성된 자연 황화가스가 자연적으로 생긴 공동을 채우고 있었다. 일본 군사 기술자들은 그 암석이 폭 12피트, 높이 8피트의 터널을 지지하기에 충분히 안정적이라고 판단했다. 구리바야시가 1944년 7월에 승인한 설계는 참호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하 도시였다. 주요 시스템은 서로 연결된 11마일의 터널로 구성되었다. 지표면에 참호 11마일이 아니었다. 지하 9피트에서 75피트 사이에 굴착된 터널 11마일이었다. 그 시스템에는 지휘소, 병원, 탄약창고, 취사장, 복합구역당 최대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침실, 환기 시스템, 물 저장 탱크, 그리고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를 연결하는 전화선이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포병 진지에는 여러 개의 출입구가 있었다. 모든 출입구는 정밀하게 계산된 사격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 모든 기관총 진지는 다른 기관총 진지로 접근하는 통로를 엄호했다. 미군이 절대로 측면을 우회하거나 우회로를 찾거나 그냥 지나쳐 전진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 어떤 단일 진지를 공격하려 해도 해병대원들은 볼 수 없는 진지들로부터의 교차 사격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섬 남쪽 끝에 화산인 스리바치산은 방어 시스템의 핵심으로 개조되었다. 화산의 경사면에는 서로 연결된 7개 층의 갱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깊은 층은 정상에서 90피트 아래에 있었다.
암벽에 뚫린 사격구를 통해 일본 기관총은 상륙 해변을 180도 호로 쓸어버릴 수 있었다. 47mm 대전차포는 발사 후 암석 안쪽으로 후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나타나서 쏘고 사라졌다. 포구 연기는 위치를 드러내지 않았다. 포구 섬광은 순식간이었다. 해병대원이 그 위치를 확인하고 무전으로 보고하기도 전에 포는 이미 터널 안으로 3m 후퇴해 있었다. 그 시스템은 미군을 섬에 상륙하지 못하게 막는 데 의존하지 않았다. 상륙 후에 그들을 죽이는 데 의존했다. 이오지마에 대한 해군 포격은 74일 동안 지속되었다. 미 해군은 태평양의 어떤 다른 섬보다 이오짐에 더 많은 포탄을 쏟아부었다. 전함, 순양함, 구축함, 항공모함, 항공기, 마리아나 기지의 B-24. 상륙부대 지휘관인 리치먼드 켈리 터너 제독은 10일 연속의 상륙 전 집중 포격을 요청했다. 주어진 것은 3일이었다. 그 3일 동안 해군 항공기와 함포는 약 22,000발의 16인치 포탄, 14,000발의 8인치 포탄을 발사했고 6,800톤의 항공폭탄을 투하했다. 평균적으로 섬의 80평방야드마다 하나씩 탄착이 이루어졌다. 이오지마의 지표면은 파괴되었다. 나무는 사라졌다. 건물은 사라졌다. 지표면의 지형이 문자 그대로 제거되고 재분배되었다. 터널은 손상되지 않았다. 지하 30피트, 이 머리 위 30피트의 화산암을 이고서 구리바야시 지휘하에 21,000명의 일본군 병사들이 기다렸다. 배급 식량을 먹었다. 무기를 점검했다. 잠을 잤다. 기다렸다. 1945년 2월 19일 오전 8시 59분 첫 번째 파도의 상륙 주정이 해변에 닿았다. 3만 명의 해병대원이 해안 앞바다 함선 위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상륙 해변은 북에서 남으로 그린 레드 1, 레드 2, 옐로 1, 옐로 2, 블루 1, 블루 2로 지정되었다. 3개 해병 사단, 즉 제3, 제4, 저 사단이 각기 다른 구역에 배치되었다. 해변 위의 첫 15분은 비교적 조용했다. 함포 사격은 계속 리듬을 유지했다. 해병대원들은 젖은 자갈과 같은 질감의 검은 모래를 가로질러 천천히 전진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군화가 4인치씩 빠졌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전진은 육체적으로 극도로 힘들었다. 65파운드의 장비를 짊어지고 간헐적인 사격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리고 해변이 가득 찼다. 화산 모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었다. 첫 번째 파도의 해병 대원들을 내려준 상륙 주정은 후퇴할 수 없었다. 두 번째 파도의 상륙 주정이 도착했지만 역시 후퇴할 수 없었다. 세 번째 파도가 두 번째 파도 위로 도착했다. 45분 만에 해변에는 깊이 90m, 길이 3,500m의 공간에 2만 명의 해병대원이 압축되어 있었다. 구리바야시는 정확히 이것을 예상했다. 오전 9시 44분 일본군 방어가 가동되었다. 생존자들이 지옥이라고 묘사한 것은 320mm 박격포로 시작되었다. 81mm가 아니었다. 105mm도 아니었다. 콘크리트 벙커를 파괴하기 위해 원래 설계된 320mm 박격포였다. 포탄은 길이가 46인치에 무게가 675파운드였다. 서 모라에 탄착했을 때 탄착공은 직경 30피트, 깊이 10피트였다. 해변에 밀집해 있는 해병대원들 사이에 탄착했을 때 결과는 조직적으로 치명적이었다. 동시에 스리바치산 경사면의 92식 기관총이 사격을 시작했다. 하나의 진지에서가 아니었다. 이후 확인된 52개의 진지에서, 그리고 끝내 발견되지 못한 진지들에서. 화산 경사면으로부터의 사격 각도는 사격이 해변의 측면에서 측면까지 쓸 수 있게 해주었다. 모래 위에 해병대원들에게는 엄폐물이 없었다. 모래는 너무 부드러워서 진지를 구축할 수 없었다. 쓰러진 전우들의 시신이 최초로 이용 가능한 방어 엄폐물이 되었다. 처음 3시간 동안 저 해병사단은 2,400명의 사상자를 냈다.
그 통계는 검은 모래에 엎드려 앞으로 나아갈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19세의 해병대원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전달하지 못한다. 그의 옆에서 부상당한 전우들의 비명을 들으면서 어디서 사격이 오는지 확인할 수 없는 그에게 1945년의 해병대 전술 교리는 통상적인 전투에 적합했다. 적의 진지를 확인한다. 사격으로 제압한다. 측면으로 기동한다. 폭발물이나 화염 방사기로 파괴한다. 전진을 계속한다. 이오지마에서의 문제는 첫 번째 단계였다. 적 진지를 확인하는 것. 일본 터널 안의 92식 기관총은 견고한 암석에 폭 18인치, 높이 6인치로 뚫린 사격구를 통해 사격했다. 사격 각도는 제한적이었지만 외부에서의 관측 각도는 거의 불가능했다. 해병대원들은 포구 섬광을 찾았다. 원거리에서 보이는 포구 섬광이 없었다. 연기를 찾았다. 눈에 띄는 연기가 없었다. 실루엣을 찾았다. 실루엣이 없었다. 기관총은 보이지 않았다. 사격은 보이지 않지 않았다. 이 제사 해병 사단의 헤럴드 에이거홈 병사는 그날 아침 옐로 빛이 이에 상륙했다. 그는 나중에 그 경험을 섬 자체에게 사격당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그들을 볼 수 없었다. 총알이 무엇을 했는지는 볼 수 있었다. 오른쪽 새 발짝에 있던 사람이 쓰러졌다. 근원을 찾아보았다. 암석밖에 없었다. 검은 모래밖에 없었다. 탄착공밖에 없었다. 사격은 동시에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어디서도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해안의 해병대원들과 함선의 함포 사격 통제 장교들 사이의 무선 통신은 첫 몇 시간 동안은 기능했다. 관측자들이 격자 좌표로 사격 임무를 보고했다. 전함의 포가 발사되었다. 16인치 포탄이 탄착했다. 지표면에 20피트 깊이의 탄착공이 생겼다. 그리고 터널로부터의 사격은 중단 없이 계속되었다. 포탄이 지표면에 탄착했고 터널은 30피트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근접 항공 지원 항공기들이 계속 머리 위를 선회했다. 표시된 진지를 향한 기총 쏘사를 가하는 코세어와 헬캣, 500파운드 폭탄, 네이팜, 조종사들은 검은 화산 모래, 탄착공, 해병대원들의 시신을 보았다. 일본군 사격은 거의 볼 수 없었는데 일본군 사격이 암석 내부에서 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날 저녁이 되어서야 해병대원들은 구역에 따라 해변에서 200야드에서 700야드 사이를 전진했다. 그 대가는 전사 및 부상 2,400명이었다. 단 하나의 일본군 터널도 파괴되지 않았다. 구리바야시의 터널 시스템에 대한 미군의 대응은 전투 초기 며칠 동안 교리가 아닌 즉각적인 필요에 의해 발전했다. 핸더슨 비행장에서 파괴된 항공기에서 대포를 해체한 PT보트 승무원들을 이끈 것과 같은 논리였다. 상황에 대한 해답이 교범에는 없었다. 이 현장의 병사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 첫 번째 해결책은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장 위험했다. 폭약 가방을 든 해병대원이 터널 입구에 접근해 안으로 폭약을 떨어뜨린 다음 폭발 전에 그곳을 빠져나왔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했다. 현실에서는 터널 입구까지 마지막 20야드를 바로 그 입구를 방어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다른 진지들의 직사 사격을 받으며 이동해야 했다. 하나의 터널 입구에 도달하려면 그것을 방어하는 진지들을 제압해야 했다. 그 진지들을 제압하려면 자신을 엄호하는 다른 진지들이 필요했다. 그 진지들이 자신을 엄호하려면 차례로 자체적인 엄호가 필요했다. 이는 일본군 방어 시스템의 모든 새로운 요소와 함께 배가 되는 전술적 협조 문제였다. 이전 전투에서 해병대원들이 개발한 벙커 파괴팀은 4명에서 5명으로 구성되었다. 초기 직접 사격을 위한 바주카포, 측면 제압을 위한 소총수 2명, 폭발물 담당 1명, 후방 경계 1명,
이오지마에서도 같은 팀이 운용되었지만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다. 일본군 터널 사격구는 폭 18인치였다. 수류탄은 사격구의 중심선으로 직접 던지지 않으면 18인치 계구부를 통과할 수 없었다. 사격구를 직접 통과하지 못한 바주카포 포탄은 견고한 암석에 대고 폭발해 아무런 유효한 효과를 내지 못했다. 폭발물은 터널 입구 안쪽이나 입구 바로 앞에 폭약을 거치해야 했다. 1943년 이래 태평양 전선에서 해병대원들이 사용해온 MK 이 화염 방사기의 유효 사거리는 20피트부터 40피트까지였다. 가압된 연소 네이팜제를 분사했다. 목재나 토제 진지에 대해서는 파괴적이었다. 18인치 사격구가 있는 화산암 진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효과적이었다. 네이팜은 각도가 맞으면 사격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네이팜은 그 진지의 즉각적인 점령자들을 태울 수 있었다. 하지만 네이팜은 입구에서 30피트 이상 떨어진 터널 구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장전된 M2 이 화염 방사기는 70파운드였다. 조작병은 섬에 있는 모든 일본군 저격병의 우선 표적이었다. 이오지마의 화염 방사기 조작병은 소총병보다 현저히 짧은 전투 중 생존 기대치를 가졌다. 교체 조작병이 계속 필요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원했다. 그 무기가 효과적이었고 대안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근본적인 전술적 과제는 무기나 용기의 부족이 아니었다. 기하학적 문제였다. 이오지마의 터널 시스템은 해병대원들이 섬에 가져온 무기와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다. 구리바야시는 미군 돌격 교리를 연구하고 그것의 핵심 가정을 무효화하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미군 돌격 교리는 진지에 충분한 화력을 투사하면 결국 그것을 파괴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것이라고 가정했다. 타라와에서, 사이판에서, 펠렐리우에서 그 가정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히 맞았다. 진지는 견딜 수 없게 되기 전까지 일정량의 사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 이오지마에서 진지들은 지하 30피트부터 75피트에 있었다. 지표면에서는 그것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 수 없었다. 해병대원들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1945년 2월에 일본군 터널에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다. 일본군 방어병들이 당신의 접근에 반응하기 전에 폭발물을 안으로 집어넣거나 아니면 매 굴목마다 당신을 죽이도록 설계된 통로를 쌓으며 뚫고 나아가는 근접 전투로 터널을 제거하거나 터널 입구는 단순한 개구부가 아니었다. 구리바야시의 기술자들은 최초 10피트 안에서 직각으로 꺾이도록 설계했다. 입구 안으로 던진 수류탄은 첫 번째 꺾인 부분에서 폭발해 던진 사람 쪽으로 파편을 날렸다. 입구 안으로 화염 방사기를 분사하면 꺾인 부분에서 되돌아 나와 입구 통로만 제거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꺾임을 지나 폭약을 놓으려면 터널에 직접 들어가야 했다. 제1대대 26해병연대의 제클린 루커스 1등병은 1945년 2월 14일 상륙 닷새 전에 17번째 생일을 맞이했다. 그는 14세의 어머니의 서명을 위조해 입대했다. 이오지메는 명령도 없이 수송선에 몰래 승선한 무단 밀항자로 상륙했다. 전투 이틀째인 2월 20일 루커스는 스리바치산 기슭 근처에서 화력팀과 함께 이동 중 2개의 일본군 수류탄이 집단 안에 떨어졌다. 루커스는 2개의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 자기 몸 아래로 당겼다. 하나가 폭발했다. 다른 하나는 불발이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명예훈장을 받았다. 그는 17세였다. 터널 시스템은 깔끔한 해결책이 없는 전술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수류탄은 입구로 던질 수 있었지만 꺾임이 폭발을 방향 전환시켰다. 폭발물 폭약은 입구에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암석벽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폭발을 흡수하고 안내했다.
화염방사기는 입구로 분사할 수 있었지만 터널 안의 산소가 빠르게 고갈되어 불은 멀리 퍼지기 전에 저절로 꺼졌다. 각 해병연대에 배속된 공병들은 실제로 암석 터널 안에서 일본군 병사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 실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효과적인 것, 부분적으로 효과적인 것, 효과가 없는 것을 문서화했고 그 정보를 부대 전체에 공유했다. 일관되게 효과적인 것은 입구가 아닌 터널 벽에 직접 설치한 다량의 폭약이었다. 알려진 터널 경로 위에 터널 벽에 설치한 40파운드의 C2 폭약 성형 폭약이 폭발하면 10피트에서 15피트의 터널을 붕괴시킬 수 있었다. 그 구간 안의 사람들은 폭발 충격과 붕괴로 동시에 사망했다. 제한점은 터널이 어느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사한 일본군 장교들에게서 터널 지도를 입수하거나 전투 진지의 패턴을 통해 경로를 추론해야 했다. 이오짐에 선행한 펠렐리우 전투 당시 제1해병연대 중대를 지휘했던 에버렛 포프 병사는 1944년 가을 해병대 사령부에 배포된 작전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포프의 보고서는 강화 진지에 대한 표준 폭발물 파괴의 한계를 설명하고 동시 폭발 전에 터널 경로를 따라 여러 지점의 다중 폭약을 미리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그 기법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했지만 체계적으로 실행된 적이 없었다. 이오지마에서 제27 해병연대의 키스 웰스 중위는 2월 22일부터 포프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웰스는 공통적인 지원 구조를 공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세 개의 별도 기관총 진지의 사격 패턴을 기반으로 첫 번째 비행장 북쪽 끝에 터널 복합 시설을 확인했다. 세 진지는 서로의 접근로를 엄호했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하에서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 터널의 붕괴가 세 진지를 동시에 무력화시킬 것이었다. 웰스의 폭발물 팀은 2월 22일 4시간을 들여 연결 터널 경로 위에 있다고 계산한 세 지점에 총 120파운드의 C2 폭약을 설치했다. 세 지점은 40피트 간격으로 있었다. 각 폭약에는 90초 시한 신관이 설치되었다. 팀은 세 폭약을 순서대로 설치한 후 200야드 뒤로 물러났다. 세 폭약 모두 서로 8초 이내에 기폭했다. 이 터널 경로 위 지표면이 60피트 구간에 걸쳐 균열이 가고 4인치 내려앉았다. 세 기관총 진지가 침묵했다. 다시는 사격하지 않았다. 이오지마에서 연결된 일본군 방어 진지에 대한 순차적 터널 붕괴의 첫 번째 성공적 사용이었다. 그 기법은 정확한 위치 선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터널의 기하학적 구조를 이해해야 했다. 일본 터널 기술자들은 특정 설계 원칙을 따랐다. 자연 침식으로 인한 지표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은 능선과 평행하게 뻗었다. 연결 횡단 터널은 주요 갱도의 30피트에서 50피트 강역으로 수직으로 뻗었다. 방복합시설은 교차 지점에 굴착되었다. 그 패턴은 경험 있는 기술자가 지표면, 지형과 관찰된 방어 패턴으로부터 터널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일관적이었다. 해병대 공병 데이비드 세버런스 대위는 이오지마 상륙 몇 주 전에 노획 문서에서 일본군 방어 구조물 건설에 관해 연구했다. 그는 작전 전에 잠수함 잠망경 사진 촬영으로 얻은 문서와 지형 측량을 기반으로 가능한 터널 구조를 설명하는 연대 지휘관들을 위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다. 거의 아무도 그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았다. 상륙 전 일반적인 인식은 함포 사격이 해병대원들이 해안에 오르기 전에 터널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것이었다. 함포 사격이 아무것도 붕괴시키지 못하자 세버런스의 브리핑 자료가 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문서가 되었다. 2월 24일까지 세버런스의 터널 구조도면 사본이 이오지마의 모든 대대장에게 배포되었다. 도면은 예측 터널 경로, 방 위치, 환기, 갱 위치를 보여주었다. 예측 정확도는 약 70%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폭발물팀은 체계적으로 교차 지점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교차 지점은 터널 방들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 테오널 방에는 가장 많은 일본군 병사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예측 교차 지점에 설치된 60파운드 폭약은 직선 터널 구간에 설치된 120파운드 폭약보다 더 많은 터널 부피를 붕괴시켰다. 환기갱은 다른 기회를 제공했다. 구리바야시의 기술자들은 터널 시스템 내 이산화탄소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환기 시설을 설치했다. 갱구는 일반적으로 직경 8인치부터 12인치로 지표면에서 암석 파편 아래나 화산 지표면의 자연 균열 안에 숨겨져 있었다. 어떤 무기체계도 직접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하지만 특정한 무언가에는 충분히 컸다. 가솔린이었다. 그 기법은 2월 21일 작전 결과 보고서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해병 1등병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 1등병은 환기갱 배출구를 관찰했는데 따뜻한 유황 공기의 얇은 흐름이었다. 그는 불을 붙이기 전에 5갤런 연료통의 내용물을 그 개구부 안으로 부었다. 터널 안에서 폭발한 가스는 연결 갱도에서 추정 12명의 일본군 병사를 사살하고 20피트 터널 벽을 붕괴시켰다. 48시간 이내에 환기갱의 연료를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여러 부대에서 표준 절차가 되었다. 상륙부대에 배속된 12건설 대대는 장비용으로 다량의 디젤 연료를 가져왔다. 그 연료 중 일부가 터널 파괴 작전으로 전용되었다. 연료는 확인된 환기갱에 부어진 후 연결된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퍼지도록 20분을 기다린 다음 인광 수류탄으로 점화되었다.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때로는 점화가 터널 구간을 붕괴시키는 폭발을 일으켰다. 때로는 빠르게 꺼지는 화재가 발생했다. 때로는 산소 고갈이 불이 퍼지기 전에 꺼지게 했다. 그러나 때로는 연결된 터널 구간의 모든 사람을 사살했고 그것은 그 기법을 계속 사용하기에 충분한 이유였다. 체계적인 과제는 이오지마의 터널 시스템이 연결된 11마일의 통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해병대원들은 복합적인 폭발물, 연료 투입, 직접 돌격을 통해 하루에 200피트부터 400피트까지 속도로 터널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 속도로 완전한 터널 무력화에는 몇 달이 걸릴 것이었다. 전투는 섬수비대가 보급이나 증원을 받기 전에 끝나야 했다. 구리바야시는 장기 방어를 예상했다. 전투 전에 서면으로 배포되었고 전투 중 여러 전사한 장교들에게서 회수된 수비대에 대한 명령은 각 병사가 죽기 전에 미국인 10명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명령은 수사학이 아니었다. 특정한 전술적 목적을 가진 작전 지시였다. 이오지마의 모든 일본군 병사가 죽기 전에 10명의 사상자를 입힌다면 미군의 손실은 치명적으로 높을 것이었다. 구리바야시의 명령 뒤에 있는 수학은 정확했다. 일본군 병사 2만 1,000명, 각각 10명의 사살, 미군 사상자 21만 명, 미군 돌격 병력은 약 7만 명의 해병대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명령은 세계의 완전한 해병 사단을 파괴하고 미국에서 태평양 작전 지속을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사상자 비율을 요구하고 있었다. 터널 시스템은 그 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이었다. 우월한 미군 화력과 항공 지원에 노출되어 개방된 곳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빠르게 파괴될 것이었다. 지하 75피트의 암석 터널에서 싸우며 나타났다 사라지며 해병대원들을 준비된 살상 지역으로 유인하는 사람들은 그 소모율을 무한정 유지할 수 있었다. 해병대원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해결책은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도 터널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2월 23일 전투 나흘째 제28 해병연대 제2대대 이지중대의 해병 정찰대가 스리바치산 정상에 도달했다. 마이클 스트랭크 병사, 할런 블록 상병, 프랭클린 사우슬리 1등병, 르네 간용 1등병, 아이라 헤이스 1등병, 해군 위생병, 존 브래들리가 정상 근처에서 발견한 파이프에 국기를 개양했다. 몇 시간 후 작전을 취재하는 사진작가들을 위해 더 크고 두 번째 국기가 개양되었다. AP 사진작가 조 로젠탈이 그 두 번째 국기 개양을 촬영했다. 이미지는 18시간 이내에 미국 전역의 신문에 게재되었다. 해안 앞바다 함선에서 국기 개양을 지켜보던 해군 장관 제임스 포레스탈은 해병 장군 홀랜드 스미스에게 돌아서며 저 국기 개양은 앞으로 500년간의 해병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오지마 현지에서
그 국기는 더 즉각적인 의미를 가졌다. 스리바치산이 점령되었다. 4일 동안 상륙 해변을 쓸어온 기관총 진지들이 더 이상 사격하지 않았다. 스리바치산의 갱도를 향해 오르막을 쌓우던 해병 대원들이 섬 북쪽 고원 전역에 걸쳐 있는 주요 터널 복합 시설을 향해 노력을 전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리바치산은 터널 시스템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었다. 주요 방어 진지는 해병 대원들이 고기 분쇄기라 명명한 능선 시스템을 통해 섬 북부 고원 전역에 걸쳐 있었다. 세 개의 주요 지형 지물은 382고지 터키 손잡이 원형 경기장이었다. 각각은 그 자체로 터널 복합 시설이었다. 382고지는 북부 고원에서 가장 높은 지점으로 일본군 방어 시스템 전체의 중앙통신 노드를 포함했다. 터키 손잡이에는 포병 관측 및 통제센터 역할을 하는 암석 안에 축조된 철근 콘크리트 블록하우스가 있었다. 원형 경기장은 세면이 능선으로 둘러싸인 자연 그릇 형태의 지형으로 일본군 사격 진지가 그 내부로 접근하는 모든 통로를 엄호했다. 제4해병사단은 이 세 진지를 공격하는 데 10일을 보냈다. 그것들을 통칭해 고기 분쇄기라고 부른 이유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382고지는 6일 동안 7번 주인이 바뀌었다. 해병대원들이 정상에 도달해 진지를 구축하면 일본군이 해병대원들이 지나친 후 능선 아래 해병대원들 뒤편의 터널 입구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전하게 확보된 것처럼 보이는 진지가 후방의 땅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견딜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터널을 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었다. 2월 말까지 해병대 공병들은 터널 경로와 사격구 위치를 확인하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문제는 시스템이 너무 크고 너무 깊어서 설계대로 소모전 효과를 내기 전에 사용 가능한 무기와 병력으로 체계적으로 무력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945년 3월 1일 저 해병사단은 400야드 전선을 따라 하루 전투에서 300명의 사상자를 내고 평균 40야드를 전진했다고 보고했다. 계산은 명백했다. 40야드를 위한 300명의 사상자. 고기 분쇄기 복합시설은 1800야드에 걸쳐 있었다. 그 속도로 북부 터널 시스템의 완전한 파괴는 섬의 북쪽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사단의 13,500명의 사상자를 요할 것이었다. 그 사단은 13,586명으로 상륙했었다. 해답은 어떤 무기 교범도 예상하지 못한 공학과 화학의 예상치 못한 결합에서 왔다. 과달카날에서의 행동으로 명예훈장을 받았고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복귀한 헨리 바실론 참모 병사는 2월 19일 상륙 첫날 전사했다. 그는 28세였다. 죽기 전 이 바실론은 들으려는 사람에게 이 섬이 과달카날과 다르다고 말했다. 일본군은 나와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지하에서 그들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그는 옳았고 그의 관찰은 공병들이 여전히 작업 중이던 해결책을 향해 지향했다. 위에서 터널을 파괴할 수 없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제거할 수도 없다면 반드시 터널을 파괴하지 않고도 점령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했다. 해답은 화학적이었지만 독가스는 아니었다. 1925년에 제네바 의정서는 화학 무기를 금지했고 미국은 서명했다. 금지되지 않고 이오지마에서 대량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산업용 연기와 산소 치환이었다. 인광 수류탄은 화씨 5000도에서 연소하며 산소를 빠르게 소비했다. 환기갱을 통해 터널에 투입된 표준 백린 수류탄은 몇 분 안에 연결된 구간에 가용 산소를 소비하고 일본군 병사들을 다른 구간이나 지표면으로 나오도록 강제하며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연소할 것이었다. 인광은 과달카날 이래 태평양 전선에서 주로 지표면, 전투에서 연기 발생 및 소위 무기로 전술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오지마에서 출구를 막기 위한 입구에서의 동시 폭발물과 결합한 환기갱으로의 체계적인 인광 수류탄 투입은 해병대 공병들이 3월 첫 주 동안 작전 결과 보고서에 기록하기 시작한
새로운 전술 기법을 만들어냈다. 절차는 원칙적으로 간단했다. 공병팀은 석유 기술자들이 지하 가스 누출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법인 젖은 손가락이나 천 조각으로 화산 지표면 위의 공기 흐름을 관찰해 환기 갱 위치를 확인했다. 단일 터널 복합 시설의 여러 갱이 동시에 확인되었다. 조율된 시간에 백린 수류탄이 모든 확인된 갱에 동시에 투하되었다. 이 연결된 시스템 전체의 거의 동시 산소 고갈이 일본군 병사들을 출구 쪽으로 몰았다. 출구를 엄호하는 해병 소총수들이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제압했다. 그 기법은 인도적이지 않았다. 이오지마에서 인도적인 것은 없었다. 하지만 지표면 폭격이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효과적이었고 직접적인 터널 돌격에 비해 해병대 사상자를 줄였다. 그 기법의 문제는 규모였다. 이오지마의 터널 시스템은 11마일의 통로 전체에 걸쳐 추정 1000개의 환기갱을 가지고 있었다. 공병팀은 대대당 하루에 약 20개에서 30개의 갱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었다. 제3, 제4, 저 해병사단은 합계 9개의 공병 대대가 터널 무력화에 투입되었다. 결합 능력은 하루 약 270개의 환기갱이었다. 시스템의 완전한 처리에는 완벽한 실행사 일이 필요할 것이었다. 완벽한 실행은 불가능했다. 환기갱은 은폐되어 있었다. 전부 찾을 수는 없었다. 발견된 갱 중 일부는 이런 종류의 체계적 수색을 정확히 오도하기 위해 팠던 가짜 위장갱이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공병들이 작업하는 동안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구리바야시의 수비대는 인광작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탄약을 아끼던 일본군 병사들이 공병팀을 방해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교전하기 시작했다. 저격 활동이 3월 첫 주 동안 극적으로 증가했다. 환기갱 확인을 수행하는 공병들이 과달카날에서 PT보트 화염방사기 조작병들이 일본군의 우선 표적이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선 표적이 되었다. 해병대의 해결책은 항상 그래왔던 것과 같은 해결책이었다. 위험한 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제압 사격을 제공하는 어모팀. 2인이 아닌 쌈인팀으로 작업하는 공병들. 갱을 확인하는 1명. 이 수류탄을 다루는 1명. 직접 경계를 제공하는 1명. 3월 초 일부 날에는 공병팀의 사상률이 소총 중대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시스템은 구간식, 갱식 무력화되고 있었다. 12대대는 보병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능력을 가져왔다. 제31 및 제62 해군 건설 대대는 활주로를 건설하기 위한 장비를 갖춰 이오짐에 왔다. 그들은 불도저, 평탕이 40피트 깊이까지 직경사 인치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공합 암석 드릴을 포함한 중장비를 가져왔다. 드릴은 활주로 기초 공사를 위한 것이었다. 누군가가 그리고 작전 결과 보고서는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는다. 화산암 40피트를 수직으로 뚫은 직경사 인치 드릴 구멍이 터널 시스템의 주요 갱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경사 인치 구멍은 폭발물 폭약을 와이어로 내리기에 충분했다. 연료를 투입하기에 충분했다. 기폭 장치에서 발화선을 삽입하기에 충분했다. 12들은 3월 3일부터 의심되는 터널 경로를 드릴로 뚫기 시작했다. 드릴 기계는 작동 중에 평탄한 지면과 안정성이 필요했는데 이는 활발한 사격해 있지 않은 지역으로의 사용을 제한했다. 하지만 드릴이 작업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더 얕은 환기갱 작업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터널 시스템을 관통할 수 있었다. 주요 갱도와의 성공적인 드릴 접촉은 12 조작병들이 인식하는 법을 배운 독특한 감각을 만들어냈다. 드릴 비트가 터널 천장을 관통할 때 갑자기 떨어졌다. 관통 속도가 변했다. 공기 흐름이 지표면에서 때로는 감지될 수 있었다. 3월 초 3차례에 드릴 비트가 활성 터널 구간을 관통해 아래의 일본군 병사들로부터 사격을 받았고 드릴 구멍으로 올라오는 총알들이 있었다. 이 접촉이 확인되면 드릴 본기 철수되고
강철 파이프 구간으로 교체되었다. 40파운드의 C2 폭약이 와이어로 파이프를 통해 내려졌다. 폭발은 깊이와 현지 지질에 따라 15피트부터 25피트까지의 주요 갱도 구간을 붕괴시켰다. 예측 터널 경로를 따라 여러 개의 드릴 구멍을 순서대로 폭발시키면 단일 작전에서 주요 갱도 100피트를 붕괴시킬 수 있었다. 3월 10일까지 환기갱 인광 작전과 12드릴 폭발물의 결합으로 북부 고원 주요 터널 시스템의 추정 40%가 무력화되었다. 그것은 일본군 저항을 끝내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저항이 조직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에는 충분했다. 파괴된 터널 구간은 구리바야시가 설계한 분산 방어를 지원할 수 없었다. 살아남은 일본군 병사들은 더 적은 통로 선택지, 더 적은 사격 진지, 더 짧은 후퇴 경로를 가졌다. 터널 시스템이 제공했던 전술적 유연성이 저하되고 있었다. 지하 경로를 통해 5개의 서로 다른 사격 진지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2개에 접근할 수 있었다. 3월 2주와 3주에 북부 고원을 가로질러 전진하는 해병 소총 중대들은 여전히 이전의 어떤 전역에서도 재앙적이라고 여겨졌을 속도로 사상자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전진하고 있었다. 그들을 막기 위해 소모를 통해 그들을 파괴하기에 충분히 오래 제자리에 붙잡아 두기 위해 설계된 터널 시스템이 더 이상 설계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었다. 3월 14일 전투 24일째 해병대 사령부는 이오지마를 공식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는 개별 일본군 병사들과 소규모 집단이 고립된 터널 구간에서 계속 전투하고 있음에도 조직적 저항이 붕괴되었다는 의미였다. 그 선언은 연결된 방어 시스템이 더 이상 통합된 전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술적으로 정확했다. 섬 전역의 터널 구간에 약 3,000명의 일본군 병사가 여전히 생존해 무장한 채 몇 주 더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는 점에서 작전적으로는 부정확했다. 마지막 조직적 일본군 저항은 3월 26일 상륙 35일 후에 제거되었다. 섬의 마지막 일본군 병사들,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물을 갖춘 봉인된 터널 구간에 숨어있던 소규모 집단은 1949년 1월에 항복했다. 전투가 끝난 지 거의 4년 후였다. 그들은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구호될 때까지 저항하라는 명령을 따랐다. 이오지마를 방어한 2만 1,000명의 일본군 병사 중 216명이 살아서 포로로 잡혔다. 나머지는 터널 시스템 안에서 또는 최후의 방역 중 지표면에서 전사했다. 구리바야시 자신은 3월 23일에 전사했다. 그의 시신은 결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지막 지휘소 근처에서 묘지가 발견되었다. 그는 2월 말 잠수함으로 제공된 철수 제안을 거부하고 수비대와 함께 남기를 선택했다. 미국 측의 비용은 해병대원과 수병 6,821명 전사, 19,217명 부상이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사상자가 일본의 사상자를 초과한 유일한 전투였다. 그 사상자의 필요성을 없애야 했던 한포 사격은 섬의 지표면을 파괴하고 터널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다. 태평양 함대 총사령관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너무 자주 인용되어 그 의미 일부를 잃어버린 문구로 전투를 요약했다. 니미츠가 관찰한 것은 이오지마에서 비범한 용기가 흔한 덕목이었다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언어는 그가 묘사하고 있던 것을 가린다. 그는 화염방사기를 쥔 채 즉흥적이고 부족하고 종종 실험적인 무기로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의 터널 구간씩 죽이거나 죽임당하러 화산암 터널로 들어가는 36일을 묘사하고 있었다. 국기 개양 당일인 2월 23일에 해병대원들에게 수여된 명예훈장 3개만으로도 그 문구가 작전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명예훈장 기준은 의무를 넘어서는 탁월한 용기의 행위를 요구한다. 이오지마에서는 전투 중 행동으로 27개의 명예훈장이 수여되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어떤 다른 단일 전투에서
미군에게 수여된 것보다 많은 명예 훈장이다. 수훈자 5명 중 1명은 그것을 받으면서 전사했다. 이오지마에서 개발된 터널 무력화 기법은 어떤 전투 전 계획 문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환기갱 표적화, 예측 터널 경로를 따른 순차적 폭약 설치, 12드릴 폭발물, 복합 인광 및 차단 작전. 이 중 어느 것도 부대들이 상륙전에 훈련했던 해병대 돌격 교리에 없었다. 그것들은 사격 속에서 발명되었고 현장에서 시험되었으며 한 대대 구역에서 효과적인 것이 옆 대대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 장교들에 의해 부대 간에 전달되었다. 이 기법들을 개발한 공병들은 공식 역사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활동 중인 터널 복합 시설로 저격 사격 속에서 40피트의 화산암을 드릴로 뚫은 12조작병들은 특별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환기갱 확인과 체계적인 인광 작전을 알아낸 병사들과 하급 장교들은 전투의 표준적인 기록이 없다. 그러나 1945년 2월 19일부터 3월 14일 사이에 북태평양의 화산암 한 조각 위에서 개발된 그 기법들은 미군이 이후의 모든 분쟁에 가져간 지하 방어 진지 무력화의 기초 교리가 되었다. 제28 해변 견대의 빅터 마가키안 준이는 전후 커리어를 르조엔 기지의 해병대 공병학교를 위한 기술 교범 작성에 바쳤다. 교범은 강화 야전 진지에 대한 폭발물 기법을 다루었다. 1948 연판 제7장은 이오지마 작전 결과 보고서에서 개발된 터널 무력화 절차를 설명했다. 교범은 환기갱 확인을 터널 복합 시설에 폭발물 자원을 투입하기 전 주요 정찰 임무로 열거했다. 예측 터널 기하학에 기반한 순차적 폭약 설치를 권고했다. 깊은 갱도 파괴의 선호 방법으로 드릴 포인트 접근을 설명했다. 마가키안의 장은 1952년에 합동 군종 교리에 통합되었다. 한국에서 사용되었다. 업데이트되어 베트남에서 사용되었다. 1945년 3월 첫 2주 동안 안내할 교리도 없이 기술자들이 처음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기법들이 현재 미군의 지하 작전 교범에서 여전히 식별 가능하다. 이오지마에 상륙한 해병대는 다른 종류의 전쟁을 위해 개발된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 해안 방어, 준비된 지표면 진지, 기존 화력에 취약한 기존 요새. 그들은 교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다. 미군의 화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간 방어 시스템. 그리고 그들은 싸우는 동안 처음부터 답을 만들어냈다. 2월 19일 아침, 검은 모래 위에 엎드려 아래에서 땅이 떨리는 것을 느끼는 상병 473번은 자신이 자신의 군단이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발명해야 하는 36일간의 전투의 첫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땅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볼 수 없는 곳에서 사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쨌든 일어나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이름은 딘 윈터스였다. 그는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전쟁 후 뉴욕주 로체스터로 돌아와 기계공으로 일하고 3명의 자녀를 키웠으며 1991년에 사망했다. 그는 이오지마에 대해 단 한 번의 인터뷰를 했는데 1985년에 제향군인의 날 기사를 쓰던 지역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였다. 기자가 전투에서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윈터스는 첫날 아침발 아래에서 땅이 움직이던 것과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해했다. 그들 모두 이해했다. 하나의 터널 입구식.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을 감동시켰다면 지금 당장 한 가지를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모든 좋아요는 유튜브에게 딘 윈터스, 구리바야시 다다미치, 그리고 어떤 교범도 없이 지하에서 싸우는 방법을 알아낸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자, 이 다음 영상을 보세요.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